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라이브 윤수영입니다. 6.3 조기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전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어제 공식 선출되면서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는데요. 이번 판결이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각 당의 전략과 행보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도 라이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우리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고 군정을 통해 영구 집권하겠다는 친위 군사 쿠데타까지 저질렀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쇠루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오늘 여의도 라이브와 함께 민심의 행간을 읽어주실 분들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민심을 짚어주시는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날카롭고 또 깊이 있는 그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함께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각 세 분께서 짧게 한 줄 평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부터 하나요? 네. 저 보면서 정치권에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교자 필패, 애자 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역경을 딛고 일어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애자 필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저 영상을 보면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업적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재명 후보의 승리 좀 예상이 되고요. 교만했던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김문수 이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한 세력들의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필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센데요. 장동혁 의원님은 어떤 평해 주시겠습니까? 정치인은 프레임을 찾고 국민들의 희망을 찾습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것이 프레임이고 어떤 것이 희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의 말은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로 늘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분들은 교만한 마음을 봤다고 하는데 저는 뭐가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팽팽합니다. 박성민 대표님은요? 예, 이런 표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 장면을 보니까 예정된 이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순되는 말인데 김문수 후보가 12월 달에 갑자기 그 비상계엄 이후에 보수층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1위로 올라서고 네. 쭉 1위로 돼 있었지만 그래도 탄핵 반대 여론이 이렇게 높고 전국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탄핵 반대에 섰든 네.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었든 김문수 후보를 뽑은 면에서 이변이라면 이변이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런 후보를 뽑는 거를 이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덕수 총리도 출마설은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네. 그 짧은 시간에 무소속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분도 저는 출마를 선언한 이길 밖에 없다 이러면서 선언했는데 네. 그게 약간 좀 예정된 이변같이 느껴집니다. 예정된 이변처럼 느껴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말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권의 흐름을 따라가게 벅차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와 인물, 판세 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1대 대선록 지금 함께 보시죠. 여러분의 보살님으로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홍준표 후보한테 어제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만 제가 전화를 계속 드리는데 전화가 꺼져 있고. 여보세요, 김문수입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함께 크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당면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수합니다. 자진 사퇴가 상식입니다. 사퇴하기 바랍니다.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던 건 아니라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음악들도 의미심장했지요. 한 주간 있었던 정말 한 주간 있었다고 하기는 너무나 굵직하고 큰 이슈들이 우르르 쏟아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과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종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예상했던 결과였나요? 어떻습니까? 아까는 뭐 이변 예고된 이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당원들의 당심이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예상된 대로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더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쭉 1위를 달렸던 김문수 후보이긴 했죠. 민주당에서 바라본 김문수 후보 선출은 어떤가요? 저는 좀 예상이 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대선이 윤석열의 내란 비상계엄에 의해서 치러진 선거고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중도층이 바라볼 때는 이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당성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고 탄핵을 좀 반대했던 그나마 그래도 그런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원이라든가 정치 성향 지향을 봤을 때 올드라이트 그러니까 구구적인 성향으로 더 가고 있는 그것이 반영됐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반영된 투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아까 우리 박성민 대표가 예정된 이변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한덕수, 김문수는 예정된 이별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화면을 통해서 비춰졌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겠죠. 그럴까요?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최종 득표율 56.53%로 43.47%를 득표한 한동훈 후보를 13%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꺾었습니다. 저는 이게 꽤 큰 차이로 여겨지거든요.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될까요? 지금 놀라운 결과인데 제가 놀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김문수 후보는
아무도 대선 후보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마 본인도 그럴 겁니다. 그냥 갑자기 1위로 부상을 한 거예요. 네. 나머지 분들은 뭐 계엄이 없었더라도 다음에 대통령 선거 누구 나올지 다 얘기가 됐던 분들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이제 갈렸을 때 탄핵 반대 찬성파에 그 오세훈 시장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1위로 여론조사에서 나올 때도 가상 대결,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사실 처음에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김문수 후보는 외연 학생이 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죠. 네. 뭐 유승민 의원은 뭐 룰 때문에 좀 불리해서 그렇다지만 강력한 경쟁자인 오세훈 시장이 그만뒀고 네. 그 뒤에도 이제 뭐 과연 홍준표를 넘어설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있었죠. 우선 뭐 탄핵 그 반대파 중에서. 근데 한덕수 총리와의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후보로 비춰졌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홍준표와 한동훈이 중요하다. 됐을 땐 안 할 거라는 거. 네. 누가 봐도 안 할 건데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되면 할 거다. 그 많은 사람들은 된다고 하겠느냐, 네, 네. 안 할 거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뭐 한덕수 후보 그 두 가지가 오세훈 시장이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 이것으로 후보가 됐죠. 네. 자, 그런데 대신에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시간 안에 한덕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할 거냐, 아니면 안 한다면 그것 때문에 찍었는데 또 당심도 민심도 등을 돌릴 수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겠죠. 네. 결국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힘 이제 김문수 후보가 1위로 통과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이 점이 궁금합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 1위가 갖는 의미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진짜 단일화를 위한 길인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뭐 다 지금 경쟁했던 후보들 중에서는 뭐 오세훈 시장이 있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을 빼고 나면 뭐 1위로 달리던 후보였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이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일정 부분 이번 당심이 실려 있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본선에 갔을 때 얼만큼 의미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느냐와도 크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까미냐 아니냐, 대통령 까미냐 아니냐.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업적과 정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어떤 행정 이력만 있는 것이 정치적 이력이 업적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 사람 두 사람을 보면서 정치적 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조기 대선이 치르면서 대타를 찾다 보니까 두 대타가 떠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힘을 누가 더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가 왜 그러냐면 우위에 있다. 정치는 결국은 누구랑 같이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 개인으로 볼 때는 기상이 있고 그 주변에 기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내에서 자신의 세를 만들어서 결국은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 세력도 없는 가운데 여기에 무임승차하려고 꽃가마타려고 하고 꽃길 가고 비단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우위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정치 세력들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앞에 자료함에서도 봤듯이 한덕수 전 총리가 호남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이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이건 전형적으로 뭐냐면 정체성의 위기인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에 호남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살아왔던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이게 정치권에 와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분이 정치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됐던 분이구나. 정치적인 무대에 한복판에 들어오면 그 대세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사라져가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저 화면 하나가 좀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인 기상과 새 싸움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화제의 영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출마설이 돌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하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죠. 곧바로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지만 시위대에 막혀 무산됐는데요. 이 장면 지금 보시죠.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네, 저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참배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죠. 드디어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박성민 대표께서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한덕수 전 총리는 선거에 나올 명분도 승산도 시간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장했습니다. 변수가 상수가 되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명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승산도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명분이라는 거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는데 그 3년 내내 총리한 분 아닙니까? 그럼 실패했던 모든 정책에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다. 몰아붙인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막든지 못 막았으면 사표 던지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해찬 총리처럼 YS한테 던졌다면 이제 불려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불려나오지 않았는데도 일부 돕는 분들이 국민이 불러냈다. 국민이 불러냈다는 여론을 그 표현을 쓰려면 국민의 60, 70%가 나오는 걸 원해야 되는데 60, 70%가 나오는 걸 반대하고 있고 그럼 다른 후보들은 다 지고 있는데 이분만 이재용 후보를 이긴다는 조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보다 이분이 한 두세 배라도 지지율이 높다든가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이건 당의 실패라고 보는데 당이 전당대회를 해서 후보를 뽑고 있는 와중에 한덕수 출마설을 흘리고 이걸 제어를 안 해요. 그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압도적으로 바깥에 1위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한테 그 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결국 자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시장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건 당 지도부가 방치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이 한덕수 총리가 그 윤석열 정부 실패 책임 있는 총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탄핵당했을 때도 빨리 가서 국정을 총지휘해드리니까 돌려보내달라고 했는데 돌려보내주니까 바로 이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명분이 없는데 시간도 이게 지금 사실 선거 처음 해본 분이 아주 굉장한 그 선수들이라고 양김이라고 해도 요 며칠 안에 이거 단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전에 저 이제 다니면서 캠페인하면 뭐 바로 대통령을 시키면 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간 어떤 그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과정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반 이재명 빅텐트의 주축이 될 만큼 파급력 있는 후보일까요?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가상 3자 대결을 통해서 한 대행의 경쟁력과 민심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1일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곳이 조사한 전국지표조사 NBS에 따른 차기 대선 가장 3자 대결 여론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한덕수 후보, 이준석 후보 각각 46%, 31%, 6%로 나타났고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대결 시에는 46%, 25%, 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및 개혁신당 후보들과 경쟁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두 46%의 지지를 받으며 앞선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곳이 조사한 전국지표조사에 따른 지난달 28일에서 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보다도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일단 이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조사는
두 가지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의 출마,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후보 선출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고요.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뭐 비록 그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후보가 됐다고 해도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후보가 되는 것 때문에 좀 약간의 결집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격차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한덕수 후보가 강한 후보다 이렇게 되려면 보수층이 아니고 중도나 진보에서 다른 후보들, 보수 후보들을 압도할 정도의 몰표를 갖고 와야 된다. 외연 확장이 되는 후보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조사 데이터를 저희가 그 자세하게 좀 보면 한덕수 후보가 뭐 김문수 후보라든가 뭐 과거 홍준표 후보라든가 한동훈 후보보다 뛰어났던 점은 뭐냐? 보수층 결집이 좀 많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상호 간의 어떤 관계 때문에 완전히 이뤄내지 못했는데 이분은 조금 더 그 결집을 좀 빨리 했다는 거고 여전히 저는 그 외연 확장의 흔적은 잘 안 보여서 주말에 그 조사가 아마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에 좀 발표되는 조사에서 요 격차가 유지가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표는 결집했지만 중도를 갖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이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네. 저게 지금 어느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건지도 일단 봐야 되고요. 룰에 따라서는 뭐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원 아니면 일반 국민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룰은 바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를 넣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쭉 넣었을 때는 이제 한덕수 후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그냥 두 분을 놓고 했을 때는 나머지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가 어디로 다시 결집됐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그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두 분만을 놓고 조사한 것은 아직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이제 누구를 위한 단일화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제 목표가 앞서 뭐 외연 확장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역대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보면 그 예를 들면 DJ 비연합의 뭐 김대중, 김종필의 두 후보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매력적인 두 분이 이제 했고 그래도 요 근래 뭐 안철수, 윤석열 그나마 좀 이렇게 점수를 준다면 낮은 점수지만 좀 매력 있는 두 후보였다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한덕수, 김문수는 인물로 봤을 때 매력적입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감동 있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감동은 국민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감동 있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건데 과거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정권 교체라고 하는 DJP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정치 교체라고 하는 노무현 단일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윤석열,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둘 한덕수와 김문수는 내란 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단일화란 말이죠. 그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단일화이기 때문에 전혀 감동의 포인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연적 확장이 없는 것이고 그들만의 리그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단일화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와 관련된 조사는 그 양자 대결도 발표된 게 있고 3자 대결도 좀 발표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좀 우리가 본 자료도 그렇죠. 이준석 후보와 같이 이렇게 된 건데 상대적으로 조금씩은 높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층을 다른 후보들도 좀 더 일찍 결집시켰다라는 거 외에 중도나 진보로의 확장성은 안 보인다는 점이 하나고 주식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풍문에 사고 실적 발표 난 다음에 다 판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 한덕수 후보는 언론에서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언론에서 막 쓰고 그것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조금 이게 선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나오면 옛날 반기문 총장도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만은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지지율은 다시 재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는 뭐 선거는 뭐 많이 치러본 분이니까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변수로 여겨집니다. 선거 일정을 지금 살펴볼게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은 5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일주일 남은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고 조금 전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시한을 등록 마감일인 11일로 정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과연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10일 안에 맞춰야지만 어느 후보가 이기든 국민의힘 후보로 2번을 달고 선거를 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저희들이 계산해 봤을 때 벽보 제출하는 게 14일이고요. 그다음에 공보물이 17일입니다. 뭐 인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적어도 10일 뭐 그 언저리에는 후보가 확정이 돼야지만 국민의힘 후보 2번 기호 2번을 달고 어느 후보가 되든지 선거를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로 단일화가 될까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서 최근 이 한 총리와의 단일화를 놓고 한덕수 추대 그리고 김문수 지지 세력이 양분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한 전 총리로 이제 단일화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지만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이제 1위 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두 분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저희 국민의힘이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지층이 겹치는 이제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 그것이 외연확장에 있어서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저는 뭐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꼭 외연확장뿐만 아니라 지지층 결집이나 아니면 다른 컨벤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1+1이 뭐 3, 4가 되면 좋겠지만 1+1이 1.2, 1.5만 된다 하더라도 선거에서는 뭐 단 1%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전체가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선 초반부터 한덕수 총리의 출마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선 자체가 이제 흥행이 되지 못했던 여러 점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저희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는 김문수 후보를 처음부터 지지하고 끝까지 지지했던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일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캠프에 와서 또 같이 돕고 지지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도 뭐 다른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고 당연히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단일화라는 큰 문제, 특히 대선 과정에서 대선 캠프에서 단일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 없이 똑같이 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어쩌면 그거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어쨌든 최종 후보가 되신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열망을 어떻게 담아낼지 그래서 얼만큼 그 열망을 담아내서 본선 경쟁력을 높일지 그런데 그걸 담아내지 못했을 때 또 당원들이나 그걸 지지했던 분들의 실망이 분명히 클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든 저는 단일화를 이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단일화가 상수가 된 이상 단일화를 그래도 가장 무리 없이 이뤄내는 것이 저희들이 본선에서 조금 더 나은 싸움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왜냐하면 단일화가 효과가 있으려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째, 지지 기반이 겹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느 쪽으로 후보가 되더라도 70%의 지지층이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때부터 이길 수 있다는 그 승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 다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게 옛날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민주당 후보를 꺾고 됐어요. 네네. 근데 그때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거 입당을 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입당 안 하고 무소속으로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선거가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그 한덕수 후보가 선거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무소속 후보는 기호 문제도 있거니와 선거운동도 이쪽에서 정당히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어떻게든
무소속 후보하고 국민의힘 후보 이게 다시 들어와갖고 입당을 시킨 다음에 전당대회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전당대회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하고 해서 만일 한덕수 후보가 이기면 들어와서 기호 2번 달아서 내보내야 된다는 건데 그럴 거면 어저께 전당대회 되자마자 바로 직후에 두 후보가 만나서 오늘 이 시간에는 TV 토론하고 내일 모레 정도에 뭐 여론조사라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폭넓게 뭐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얘기도 있고 기구를 이제 만들었다.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렵다. 저도 이제 단일화를 얘기할 때 이제 선거를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분석을 할 때 뭐 인물, 구도, 이슈가 적절하게 조합이 돼야 이제 대선을 승리하고 그런데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큰 이제 대세론, 바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대세론과 바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1+1이 2가 돼야 되는 대세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과거의 단일화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1+1이 1이 되거나 아니면 1+1이 오히려 0이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제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큰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 물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면 국민들에게 왜 단일화를 하고 우리는 단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그 상품은 무엇이고 그랬을 경우에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청사진을 그려줘야 되는 건데 다 단순하게 지금 뭐냐면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일화예요, 하나. 우리가 불리하니까 약자 연합을 통해서 하나만 내보내자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바라봤을 때 어떤 비전력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아젠다라든가 국민이 가야 할 어떤 길이라든가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갈 거냐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약자끼리의 연합에 의해서 우리는 단일화만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한계이죠. 그것이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 단일화의 그 명분 그리고 승리를 점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결과와 범보수 빅텐트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후보의 연대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정해지면서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는 그러면 멀어지게 된 겁니까? 어떤 건가요? 상당한 그 지지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오히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더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넘어야 될 과제들이 많죠. 그리고 과연 지금의 지지율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해볼 만하다라고 한다면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정치 행보를 위해서 과연 지금의 지지율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과연 단일화에 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남기 때문에 어쨌든 열려 있기는 하지만 넘어야 될 산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빅텐트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지금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도 저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덕수 후보가 궁지로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니까. 근데 거기다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 조합은 더 안 된다고 보는 게 적어도 탄핵 찬성파들 중에 뭐 유승민, 안철수, 뭐 오세훈, 한동훈 최소 이게 필요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뭐 탄핵 찬성파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교감을 하고 있는 뭐 홍준표 후보였다면 정치적으로라도 뭘 해볼 텐데 그게 다 안 됐기 때문에 참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전화 안 받으셨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이낙연 후보까지 빅텐트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다 그냥 말만 나오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그런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인한 정치권 파장 관련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정말 대선 판도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된 건데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이 들썩였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 예상했던 일이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다만 그 징후라고 할까요? 그 징조 현상들은 좀 있었죠. 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에 있어서 이제 속도전을 냈단 말이죠.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을 얘기할 때 입법부는 이제 법을 만들어서 길을 내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행정이고 그 길을 잘 걸었는지 못 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신중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런데 지금 보면 소부에서 충분하게 법리적 심리를 해야 되는 것을 배제시키고 네.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9일 만에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재판부, 특히 사법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것이 속도전을 통해서 낸 것은 뭐냐? 이번 대선에서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거고 대선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대선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 들어가 있고 후보 등록이 돼 있고 공당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89.77%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받고 이렇게 후보가 된 상태에서 그것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한 무도한 기소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온 국민에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법부가 옥죄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 개입에 의한 사법부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하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오히려 빼앗는 것이다. 네. 주권 재민의 원리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이런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장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저는 국민의 선택권 측면에서 저는 빨리 결론을 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법원은 유죄의 심정을 가지고 있고 뭐 시간을 더 두고 판결을 했었어라도 저는 유죄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결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항소심까지만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당선되고 나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가 된다면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633. 그래서 이것이 한참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결국은 3년이나 끌고 대법원에서 마지막까지 빨리 판결을 내주지 않아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서 대선이 있은 지 몇 개월 지나서 곧바로 또 다시 대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대법원은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고요. 네. 저는 이것이 개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냥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633 원칙에 대해 따라서 빨리 판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판결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이것이 어떤 죄인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더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에 관해서 최종적인 판결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서 결국은 대선 전까지 최종적인 제3구심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법원이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2심이 무죄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무죄를 받아들이는 거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파기환송한다 그러면 2심이 뭐 원심이 무죄였으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그렇죠. 이제 한 거고 세 번엔 파기자판인데 보니까 보수층의 강경한 분들은 파기자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대부분 다 상고 기각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2심이 그 2020년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 갖고 무죄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7대5로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됐던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판례에 대한 거를 대법원이 새로 확립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이걸 네. 그렇게 보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들은 또 저 같은 사람도 2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나왔을 때 그건 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헌재 8대0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승복해야 된다. 전 대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또 하는 거고 다만 제가 그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3월 26일 날 피선거권 박탈력이 나오더라도 제 개인적인 견해는 대법원은 이 문제를 결론 내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묻는 게 맞다. 네, 저는 네. 지금도 파기환송했으니까 네.
법적 자격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2심 다시 하고 제한고 끝내지 못하니까 결국 후보 자격은 갔는데 다만 정치적으로는 대법원이 이 선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법적으로는 후보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라는 걸 이번에 그 파기환송에서 내린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저는 오히려 2심 때 그 피선거 박탈력이 나오고 대법원이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 판단을 맡겨두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중도층의 반응이 어떨지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그 말씀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 이슈 자체보다도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선거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 반영돼 있다고요? 그 리스크는 다른 재판들도 지금 전체 5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법적으로 자격 박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 존중한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면 되는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날 무죄나고 나서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메시지도 안정적이고 사람들도 막 쏙쏙 들어가고 국민의힘이 뭐 우측으로 가니까 중앙으로 들어오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 강경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다시 뭐 권력기관 이슈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중도층들이 한 달 동안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뭐 이게 그냥 자격이 박탈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재상공심까지는 안 나기 때문에 저는 뭐 끝까지 대선 완주하실 거고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있을 텐데 그건 그대로 두고 민주당은 그동안 하던 스탠스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당선되면 중지하는 법을 만들면서 이거 제2요구권 행사하지 못하게 재상목 권한대행 또 탄핵해서 대행을 만들고 뭐 이제는 뭐 그 어떤 이제 뭐 항소심 재판기일 연기해달라고 그거 안 받아주면 항소심 판사들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대선에서 이기는 게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건데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고 내는 꾀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꾀만 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살리자고 하는 것인지 죽이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라고 할 때 아까 이번의 시간은 대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선택의 시간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선이 오늘 32일 남았나요? 32일 시점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건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책임성이란 말이에요. 책임성을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수직적 책임성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서 책임성을 물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이 책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수직적 책임성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평적 책임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삼권 분립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에요. 이 권력이 자신의 권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의 사법과 법관에 의한 통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번에 대법원이 정치에 본격적인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9일 만에 소부도 거치지 않고 전원 합의체에서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대법관들이 자료를 하나도 안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저 이해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법이 이전에 상식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중대한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할 때 대법원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9일 만에 속도전을 펼쳐서 공정한 재판의 권리 기본권도 빼앗고 선택받을 수 있는 공무 담임권까지도 빼앗고 더 중요한 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을 빼앗는 것 자체가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좀 무너뜨리고 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책임성의 원리에 가장 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날벼락으로 같은 그런 대법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일반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제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들이 그거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대통령 탄핵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미국도 헌법 만들 때 그 얘기 고민했거든요. 그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하자라고 할 때 대법원이라는 게 숫자 얼마 되지도 않고 매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원이 탄핵 소추하고 상원이 결정하도록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하잖아요. 9명이 한다고요. 네. 국민들이 뽑은 거를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국회가 탄핵 소추했는데 9명이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고 민주주의가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죠. 그렇게 한 거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거는 이제 민주주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다른 데도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뭐 2달 안에 다, 3달 안에 다 대통령도 했으니까 저는 네. 그 점은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게. 저도 네, 네. 똑같이 목소리 높아지셨는데 저는 그 정도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말로써. 영상이 하나 있어서 네네. 먼저 이걸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만 신속히 법원이 처리했다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희대의 졸속 정치 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 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네,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논의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긴급의원총회에서 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됐지만 이런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기승전 내란으로 가시니까 뭐 그런데 아까 목소리 높이시고 아니 저는 뭐 그 정도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뭐 탄핵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3종 세트 있지 않습니까?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고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국정조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회법이나 법에서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법에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늘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에게 다가올 것이냐. 어쩌면 사법부 중에서 그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서는 가장 의심받는 구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환영한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니들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말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법원은 그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것도 내란의 동조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이래도 동조 세력. 그러니까 헌재는 맞는 결정이고 그거 비판하면 동조 세력. 네.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대법원이 동조 세력. 그냥 기승전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이건 결국은 민심에서 멀어지는 길이에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뭐 장동영 의원도 이제 소리 높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비상계엄 국회를 침탈하고요. 또 내란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것을 온 국민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아까 얘기한 권력 분립의 원리가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사법부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내란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하는 것인데 윤석열의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고 이 대선이 지금 열차가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대법원이 대선에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아니라 사법부가 이 대선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플레이어로 작용을 하니 그 플레이는 어떠냐면 심판과 선수의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비상계엄과 비상계엄에 대한 것은 법원이 가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으로 책임을 물었고 지금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내란에 대해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는 그 법의 기관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가 대선에서 지금 들어와서 플레이로 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가 8대 0이고 그 제기된 5개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파면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법원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뜻은 뭐다라고 정당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은 그대로 가고 있고 저희들이 다음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누구나 다
그 법원 다 승복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아까 막 헌재를 승복하고 법원 2심 판결도 승복하듯이 대법원 판결도 승복하고 그래도 법적 자격은 유지되니까 저는 이슈를 다룬 데서 너무 강경하게 하는 게 민주당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짧게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을 한 거고요. 네. 오늘 정말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지켜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관한 이야기들 오늘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훌쩍 흘렀습니다. 여의도 라이브 오늘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저희 프로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늦은 밤 생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